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아침 뉴스 퍼레이드 황병준입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한 개헌과 조기 대선의 동시 투표를 제안한 겁니다. 민주당 비명계와 국민의힘 주요 대선 주자는 환영했지만 친명계에서는 반대 목소리가 잇따랐습니다. 한송원 기자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국민 개헌 제안 특별 담화를 통해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라며 승자 독식의 정치 구조를 바꾸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 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가장 어려운 권력 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는 것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취임한 뒤엔 개헌 동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대선 국면에 정치권 합의로 개헌을 이뤄내자는 겁니다. 각 정당엔 개헌 투표를 위한 국민투표법 개정과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등은 긍정 반응을 보였습니다. 민주당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비명계는 우 의장 제안을 환영했지만 친명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이현주 최고위원과 김용민 원내수석 등은 지금은 내란 세력 발본색원에 힘쓸 때라 했고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지금 개헌이 최우선 과제인가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우 의장의 충심은 이해한다면서도 시간과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즉각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네, 조기 대선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오늘부터 본격 대권 레이스가 시작됩니다.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하는 등 조기 대선 준비에 착수했고 홍준표 대구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소속 대권 주자들은 잇따라 출마 의지를 내비치고 있습니다. 조윤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비대위 회의를 열고 당 후보 경선을 위한 선관위를 구성할 예정입니다. 조기 대선이 6월 초로 예상되면서 구체적인 경선 일정과 대선 후보 선정 등 논의를 시작하는 겁니다. 일각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 지도부 책임론도 제기됐지만 대선 일정 등을 감안해 권영세 비대위 체제도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있는 지도부에서 앞으로 남아있는 대선 일정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행해달라는 의미에서 다시 재신임을 박수로 추인을 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는 속속 출마 채비에 나섰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어제 SNS에 사퇴 일정을 올리고 대선 출마를 알렸고 한동훈 전 대표도 분열을 넘어 치유와 회복으로 가야 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의원은 이번 주 출마를 선언할 예정입니다. 누가 과연 이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거고요. 한다면 아마 이번 주 중반 정도 지금 광화문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국무회의가 열리는 화요일 이후 사의를 밝히고 본격 경쟁에 뛰어들 전망입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네, 야권의 움직임도 바빠졌습니다. 김동완 전 민주당 의원이 진보 진영에서는 첫 번째로 오늘 공식 출마 선언을 합니다. 이재명 대표도 이번 주 중 대표직을 내려놓고 경선에 나설 예정입니다. 윤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오전 11시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대선 출마 기자회견을 엽니다. 이번 대선 진보 진영 첫 번째 공식 출마 선언입니다. 기자회견 전엔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해 김대중 전 대통령 부부 묘소를 참배할 예정입니다. 김 전 의원은 2012년과 2021년에도 대권에 도전한 바 있습니다. 김 전 의원을 시작으로 민주당의 대선 레이스도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주말 동안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숨고르기에 나섰습니다. 내일 국무회의에서 대선 날짜를 정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모레쯤 대표직을 사퇴하고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런 세상을 향해 성장과 발전의 길을 확실하게 열어가겠습니다.
친명 색채가 옅은 인사들을 포함한 통합형 경선 캠프를 일찌감치 꾸린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비명계 주자들도 조만간 출마 채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경선 규정을 확정하기 위한 특별당규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4월 넷째 주쯤엔 민주당 대선 후보가 최종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주 정치판 주요 이슈의 맥을 짚어보는 정치뷰 시간입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 기자, 지금 조기 대선이 결국 현실화가 됐습니다. 대선 시계가 앞으로 50여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당장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굴러갈 것으로 보여요. 네, 이번 주엔 이 대선 일정이 공식화되면서 각 당의 주자들도 속속 출마 준비에 들어간 모습입니다. 일단 오늘 국민의힘은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선 경선 선관위를 발족합니다. 그리고 내일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선 선거 일정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요. 그리고 이르면 내일이나 내일 모레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이 대권 행보에 나섭니다. 그리고 비명계 주자인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지사, 김경수 전 지사도 출마를 하는 쪽에 가닥이 잡히고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 주자들도 보면 벌써 10명이 넘는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미 출마 의사를 밝힌 사람들도 있죠. 네, 일찌감치 주말 사이에 홍준표 대구시장, 김문수 장관 이 대선 출마 의지를 사실상 공식화했고요.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도 면일 메시지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뿐 아니라 이 중진 의원들,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윤상현 의원도 이 출마를 고심하고 있고요. 예. 또 유성민 전 의원, 원희룡 전 장관, 이철우 경북지사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경환 전 부총리 역시 주변에 출마 의지를 좀 내비쳤다고 하고요. 그리고 당내 일각에서는 한덕수 대행에게 이 출마를 요구하는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은 대선 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인 건데 경선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국민의힘은 빠르게 경선 일정을 발표하고 1차 컷오프를 통해서 예비 후보를 추릴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에서 이 낮은 지지율의 반전을 위해서라도 이 치열한 경선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만 불과 어제까지도 의원총회나 단체방에서는 이 김상욱 의원 등 탄핵 찬성파를 두고 비판이 이어지는 것도 사실이라서 경선 과정에서 당 내홍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당내 통합을 이끌어내는지 또 하나의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8대0 만장일치로 나왔잖아요. 네. 윤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나가느냐도 참 중요해 보입니다. 예, 맞습니다. 헌재 내부에서 5대3 정도의 의견차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 속에서 갑자기 선고 기일이 잡힌 거였습니다. 이 헌재는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일수록 가급적 사회적 혼란을 줄이고 이 통합을 도모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어서야 이 만장일치 결론에 도달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당 안팎에서는 이런 헌재 결정을 계기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메시지를 최소화하고 보수 진영의 중심축을 이 차기 대선 후보로 옮겨가야 한다 이런 분위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개헌론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제 국회의장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다시피 우원식 의장 아예 시기와 방식까지 포함한 개헌 로드맵을 제안했는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과 비명계 인사들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이 개헌에 키를 쥐고 있는 이재명 대표 아직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 대선 공약으로도 개헌론을 꺼냈었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유보 입장을 밝힌 이유가 뭔가요? 아무래도 임기 단축의 폭이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됩니다.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 때는 4년 중임제 개헌론을 공약으로 내걸었었습니다. 그때는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함께 치르자 이런 구상이었기 때문에 임기를 1년만 줄이면 되지만 지금은 2028년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기 위해서는 2년 임기 단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대표 측은 개헌 논의 자체에는 공감하지만 임기 단축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분위기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정치권 개헌 논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지켜봐야겠네요.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사흘 만에 두 번째 메시지를 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에게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대통령 기록물도 이관될 걸로 보입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후 두 번째로 낸 공식 입장은 지지단체인 국민변호인단을 향한 메시지였습니다. 특히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낸 청년들을 언급하며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라고 했고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2월 출범식의 함성을 기억한다며 단식과 삭발을 했던 지지자들의 사랑에 눈물이 났었다고도 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정말 재인식하게 되고 파면 직후 당의 대선 승리를 당부한 데 이어 조기 대선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은 이르면 이번 주 서초동 사저로 옮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주부터 대통령 비서실을 우선으로 대통령 기록물 이관 작업을 시작합니다. 대통령 기록물법에 따르면 차기 대통령 취임 전까지 기록 이관을 완료한다고 돼 있어 2달이 채 남지 않은 상황이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전례에 따라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지정해 최장 15년간 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계엄 관련 문건이 지정 기록물로 지정될 경우 민주당의 공세 등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정치권 소식 짚어보는 아침의 맞수 시간입니다.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해드린 대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는 제안을 하면서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목소리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위헌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그 어느 때보다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큽니다. 이 악순환을 반복하지 않으려면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물꼬를 터야 합니다. 시대적 요구, 개헌 방향성이 가장 명료해진 지금이 개헌을 성사시킬 적기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얘기를 꺼내긴 했는데 이 개헌이라는 게 간단치가 않아서 조기 대선 전까지 그 준비 과정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는 여러 가지 그런 염려들도 있더라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근데 원포인트 개헌을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권력 구조에서 대통령제를 어떻게 보완 내지 견제할 것인가.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이번 헌재 결정문으로 또 부각된 것이 국회의 권한 행사를 어떻게 이걸 견제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걸 개헌안에 넣자라는 원포인트 개헌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예. 현실적으로는 쉽지는 않아요. 이게 지금 뭐 저희가 아무리 20일 공고 그 기한은 줄일 수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60일간 국회 의결, 그다음에 30일간 국민투표를 줄인다 하더라도 일단 개헌안 자체 마련 자체에 어렵다는 거죠. 오히려 이런 즉시 개헌, 그러니까 이번 그 대선과 함께하는 즉시 개헌이 개헌과 관련된 국민적 관심을 식힐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선 과정에서 갈등 구도를 없앨 수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개헌과 관련된 여러 가지 후보들의 주장이 있고 공약이 있을 텐데 예. 그 후보들의 공약과 주장에 대해서 그 형성되는 갈등 구도를 없애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한테 유리한 구도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물론 화두를 던져주신 건 좋은데 저렇게 즉시 개헌을 하고 재촉하는 부분은 저는 약간 현실성이 떨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 내 반응이 관건일 수가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지금 개헌에 대해서 급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는 것 같거든요. 보시기에 어떠세요? 사실 10년, 20년 동안의 개헌 논의는 민주당이 이끌어왔던 게 사실이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도 대통령 법안 개헌안 발의를 한 적도 있고 오히려 국민의힘 측에서 개헌에 좀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을 하신 거는 아무래도 지금까지의 개헌 논의가 진보, 보수 간의 뭔가 의견 대립 이런 게 아니었고 여야의 대립이었거든요. 여당이 되면 갑자기 이제 권한을 좀 덜 내려놓겠다. 야당이 되면 권한을 더 내려놔라. 이런 것들이 합의가 안 돼서 개헌을 성공하지 못했었던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의 위치가 확정되기 전에 약속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원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소극적인 개헌 논의 태도를 보여오다가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갑자기 개헌 논의를 꺼내왔던 것은 뭔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탓이 아닌 제도 탓이다라는 뭔가 회피성 개헌 논의를 시작한 걸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과연 진정성 있게 개헌 논의를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당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 오 의장의 개헌 제안에 여야는 어떤 입장을 보였는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기와 추진 일정, 그다음에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개헌특위에서 논의가 아직까지 충분히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논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헌 문제를 뭐 반대하거나 또 배관시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고요. 언제든지 논의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성치훈 부의장님 말씀은 민주당에서는 국민의힘의 어떤 그 개헌에 대한 입장에 대한 진정성에 대한 의문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국민의힘 당내 길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 여당이 항상 그런 게 있었죠. 예. 야해가 없어졌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조기 대선 국면이기 때문에 당에서 개헌 입장을 대략 정하는 건 있을 수 있어도 사실 후보자가 확정이 되고 그 후보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은 개헌안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개헌안이라는 건 의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민투표와 같이 치르려면 지금 개헌안 마련의 의미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로 확정될 분의 개헌안, 이 공약, 이것이 반영된 개헌안이 나와야 되는 것이라서 예. 저는 툴을 만들고 어느 정도 가다듬고 있는 거는 뭐 가능할지라도 구체적인 개헌안이 확정되는 단계까지 후보자 선출 전에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도 얼핏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특히 친명계를 중심으로 굉장히 이 개헌론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 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를 중단해라. 그러니까 시간, 장소, 상황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해라.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했어요.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국회의장이 하실 일을 하셨다고 생각하고요. 민주당이 해야 할 일과 국회의장 하실 일이 좀 분리가 되어야겠죠. 저는 국회의장께서는 진정성 있는 개헌 논의 제안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도 권력구조 논의가 시작되면은 국민의힘에서는 다른 거는 다 상관없다. 이재명 대표 임기 단축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집중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것은 뭐 지방정부의 권한을 더 준다든가 아니면 총리에게 권한을 더 준다든가 다양한 논의가 있을 수 있는데 국민의힘은 아마도 4년 중임제로 가기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3년만 하라 여기에 집중을 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대로 된 논의가 될 가능성이 없다라는 판단에 정청래 의원이나 친명계 의원들이 여기서 논의를 해봐야 의미가 없다라는 주장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지금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개헌에 대한 입장이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침묵을 하고 있거든요. 뭐 언제쯤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힐 것으로 보세요? 제가 봤을 때 지금에서는 당 대표의 입장이기 때문에 당의 논의가 아직 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가 입장을 말하는 것보다는 아마도 선거 일정이 확정되고 그런 다음에 당대표직 내놓고 이제 후보의 입장이 되면은 그때 후보로서 아마 개헌과 관련된 입장을 내놓을 걸로 봅니다. 대통령 후보 중에 개헌과 관련 입장을 내지 않았었던 후보는 역대로 없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본인의 생각을 후보된 이후에 발표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개헌이 대선 전국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는 상황에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도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은요, 오늘 경선 선관위를 출범을 시킬 예정인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오세훈 시장 또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대거 경선에 참여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지금 민주당 상황과 비교해보면은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대선 주자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경선 레이스가 굉장히 바쁘게 돌아가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좀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4월 30일까지는 사실은 후보자 선출을 끝내야 되거든요. 예. 5월 4일까지 지자체장을 맡고 있는 분들은 그걸 직을 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 거론되고 있는 분이거나 의사가 있다고 뭐 간접 직접적으로 표명하신 분들 대다수가 지자체장들이에요. 그래서 아마 4월 30일까지 끝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룰과 관련된 논쟁은 크게 없어 보이고요. 경선관리위원회가 뜨겠지만 그렇다면 결국은 본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어떻게 가다듬어서 이것을 정책화하는지 그 내용과 관련된 이제 이슈가 선거를 지배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한 10대 명 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저희가 2017년도에 자유한국당 시절에는 4-5분뿐이 없었고 그 당시에는 참여율 보면은 당원들 투표율이 한 20%가 안 됐거든요. 그만큼 저조했다는 것인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의 독주 체제가 있지만 사실 반 이재명 정서가 강하기 때문에 아마 후보자들 입장에서도 해볼 만하다는 입장이고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하면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저렇게 개헌론을 띄우실 때는 국회에 대한 견제와 관련된 입장을 표명하셔야 돼요. 국회의장이시기 때문에 국회 내에서는 국회 견제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예를 들면 뭐 소환제를 할 것인지 아니면 해산제를 받아들일 것인지 이런 입장 표명을 하시고 나서 추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해 주셨던 민주당, 지금 이재명 대표의 사실상 독주 체제로 보이는 상황인 건데 민주당은 경선을 언제쯤으로 할 것으로 보세요? 일단
아마도 내일 국무회의 때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 조기 대선의 일정을 확정한 이후에 당도 그럼 그거에 맞춰서 경선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걸 발표할 걸로 보입니다. 확실한 거는 4월 내에 후보를 확정해야 되는 일정상의 촉박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대신에 아마도 지금은 이재명 대표가 너무 굳건한 1위를 달리고 있기 때문에 경선을 길게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당내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저는 군소 후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는 소수의 지지층도 한 표 한 표 끌어내기 위한 그런 경선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짧게 한다기보다는 모든 후보들의 의견을 좀 조율해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경선 일정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오늘 민주당에서 처음으로 공식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인데 지금 비명계 움직임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일부 박용진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출마를 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비명계 후보들 중에서는 나오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계신 분들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일화를 할지 어떤 방식으로 참여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의 참여가 사실상 민주당의 경선의 흥행의 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은 경선 흥행은 기대가 되는 분위기인데 지난주 갤럽 조사에 의하면요. 보수 진영 주자들 지지율을 다 합쳐도 이재명 대표보다 낮은 상황으로 지금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 반 이재명 정서 이런 점들을 지금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여러 가지 좀 고려를 할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또는 대선 적합도를 보면 상당히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평가가 중론이잖아요. 네. 그건 뭐냐면 이제 비호감을 넘어서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오히려 이제 이번 계엄 정국을 토대로 해서 국회와 대통령의 다툼 과정을 보면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있지만 사실 국회에 대한 국민적 평가도 있고 헌재도 그 부분을 결정문에 담았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국회와 행정부를 다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국민들이 단순 우려가 아니고 이거는 거의 확실한 걱정으로 지금 자리매김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 측이나 아니면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그 비율이 높아져 가고 있거나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분들은 이재명 대표 쪽으로 안 간다는 겁니다. 어떤 정책을 내놓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우클릭을 하고 경제 규제를 바꾼다 말씀을 주셔도 또는 외교 정책을 바꾼다 주셔도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 걱정이 단순한 걱정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신뢰를 앞으로 국민께 주실 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먹히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국내심 후보들은 흥행에 성공하기 위해서 내적인 차별화를 도모하는 경선 절차를 거친다 그러면 그러니까 지지층 분열이 오게 되고 그런 필패죠. 오히려 이 부분은 반 이재명 정서를 10분 활용하는 어떤 경선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다. 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이재명 대표의 지지율, 박스권에 갇혀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그 지지율을 넘어서기 위해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연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상당 부분 높다고 보고요. 이전에 저희가 2017년도 대선 치를 때는 안철수 후보와 유승민 후보, 당시 후보, 그러니까 각기 국민의힘 당시 자유한국당 밖에 계셨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각 보수 지지층들이 혼란이 왔었고 이번의 경우에도 사실은 개혁신당과 합치는 건 당연한 것이고 또 이재명 대표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보수층이나 아니면 무당층으로 확대해 오려는 이건 이제 후보자들 관련해서죠. 따라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아마 그렇게 확장해서 하려는 시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지키는 전략으로 가는 것이 조금 더 현실적인 전략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린 개혁신당과의 연대 가능성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 중도층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 위한 그런 움직임들로 풀이가 되는 건데 중도층 그러니까 지지 후보가 없다는 응답이 38%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얻느냐가 이번 대선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원래 모든 대선 때는 늘 중도층을 누가 더 이끌어가느냐가 승패의 가늠자가 됐었는데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 38%의 수치는 지난주 갤럽 조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이 조기 대선이 확정되기 전, 그러니까 대통령이 파면되기 전 조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8%의 국민들도 이제는 조기 대선이 확정이 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본인의 유보하고 있던 입장을 확정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은 아마 중도층들이 마음을 결정하기 시작할 겁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사실 저는 다자구도에서 30% 이상 나오는 후보에 대해서 박스권에 갇혔다라는 표현을 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충분히 압도적인 지지가 나오고 있음에도 박스권만 하면서 뭔가 프레임을 만들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가 40%가 넘어가는 지지율이 나와도 40% 박스권이다라고 지적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중도층 확장, 저는 이번 그 탄핵 전국에서 보였던 국민의힘이 뭔가 탄핵 반대 집회에서 자극적인 발언들을 하는 그런 정광훈 씨나 이런 모습들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중도층이 상당히 멀어졌었거든요. 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안티테저로만 나오는 국민의힘이 아니라 뭔가 왜 2번 연속 배출한 대통령이 파면당했는지 그거에 대한 처절한 반성과 보수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중도층이 국민의힘이 아닌 민주당을 전부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그간 보여왔던 어떤 우클릭 행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자신의 지금 갇혀있는 그런 지지율을 어느 정도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이란 해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그런 목적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 말씀드린 비명계를 포용하는 행보 올 초에 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경선 과정에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보이느냐. 그리고 또 친명계 의원이나 강성 지지층이 그런 비명계 후보들이 출마를 했을 때 경선에 참여했을 때 얼마나 포용하고 품어주는 모습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중도층의 또 지지도 더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탄핵 찬성 인사들을 겨냥한 책임론이 일고 있습니다. 이 김상욱 의원에 대한 탈당 요구도 나왔고요. 지금 대선 국면에서 당내 탄핵 후폭풍을 어떻게 수습하느냐가 참 관건인 상황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끌어낼 거 끌어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탄핵 찬성은 불가피한 찬성론이었을 수 있어요. 그 당시에. 예. 그러니까 당이 잘 되고 보수가 살려면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정치적인 선택적 차원에서 했던 얘기이죠. 그리고 탄핵 찬성 반대 갖고 또 이렇게 서로 간에 격론이 있게 되면 저는 경선 치러보나 마나라는 거죠. 경선에서 누가 이긴들 본선에서 못 이기는 이런 정치 행보는 의미가 없다. 예. 다만 김상욱 의원의 경우에 좀 달라요. 김상욱 의원은 이 보수 범위 내에 포함된 행동을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 당원들의 반론이 많은 상황이고 그다음에 행동 자체가 이게 당을 과연 걱정해서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실 수긍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김상욱 의원에 대한 평가는 다르지만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그거는 본인들의 당을 위한 또는 크게 보면요. 또는 보수를 위한 그 당시 행보였다라고 보는 것이 지금에서는 맞다 이렇게 봅니다. 조국 혁신당 얘기도 좀 해볼게요. 범진보 세력이 모두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제안을 했는데 이거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조국 혁신당을 비롯한 범진보 진영이 단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건 맞는데요. 지금 각종 여론조사에서 조국 혁신당이나 다른 당 진보 진영의 후보들이 후보군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조국 전 대표 한 명만 가끔 이제 조사에 아직도 나오는 상황인데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출마를 할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만약에 조국 전 대표가 출마를 할 수 있었다면은 저는 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민주당에서 받을 가능성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조국 혁신당에도 사실상 대선 후보급이 없고 다른 진보 정당에도 후보급이 없는 상황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회의론이 있기 때문에 저는 실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사흘 만에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신은 대통령직에서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 이런 내용인데 메시지 좀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사님? 저는 사실은 이제 위로와 감사의 표현의 연장선상이라고 봐야죠. 저 메시지가 국민 전체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 변호인단이라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뭐 상당히 지지하는 그 강도가 셌던 그리고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노력했던 분들에 대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감사와 고마움의 메시지고 나는 저번에 기도한다는 말을 했던 것처럼 사실은 국가가 잘 되고 여러분들이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겠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이 원했던 그런 것들을 지지한다는 취지이기 때문에 저 부분을 마치 관저 정치 이렇게 평가하는 게는 아직 이른 것이고 설사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낸다 하더라도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도 정치적 메시지로 읽힐 만한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잖아요. 하물며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에는 현재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본인이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메시지를 낸다 그러면 그것이 편가르는 메시지가 아닌 한 저는 존중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야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이번 헌재 결정에 대해서 어떤 직접적인 승복 메시지가 없는 점을 지적하는 부분도 있던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세요? 승복 메시지를 에둘러서 표현한 것이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승복 메시지를 지금 전체적으로 명확히 사실관계에 대해서 낼 수가 없는 부분은 형사 피고인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헌재 일부 결정문에 보면 그 내란 관련된 사실관계에 대해서 일부를 마치 인정하는 듯한 내용도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인정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따라서 저는 에둘러서 할 수 있는 정도의 승부 메시지는 이미 나왔다라고 보고 이것을 어떻게 이어가는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죠.
뭐 어떤 간접적인 승복 메시지가 담겨 있을 수 있다, 여러 가지 해석의 차이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보시기 어떻습니까? 저희는 반대로 간접적인 불복 메시지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파면된 당일날 나온 메시지는 사실 상당히 모호했거든요. 승복도 담기지 않고 불복도 담기지 않는 그런 모호한 메시지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파면당한 대통령의 첫 번째 메시지이기 때문에 최대한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려는 차원에서 그래도 불복이 담기지 않았으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두 번째 메시지에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본인을 지지하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왔던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지지하고 지켜주겠다라는 메시지는 사실상 탄핵 반대가 맞았다라는 메시지로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불복의 메시지랑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원수였다면은 그래도 본인 때문에 갈라졌던 국민들, 그리고 본인 때문에 거리로 나왔던 국민들, 그리고 본인 때문에 12월 3일 이후로 두려움에 떨었던 국민들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었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존중도 없었기 때문에 저희는 이건 명백한 불복의 메시지고 아주 부적절한 메시지다. 앞으로 이런 메시지가 이어질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그때마다 저희는 대통령의 부적절한 메시지에 대해서 비판을 할 것이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또 추가적으로 어떤 메시지를 낼지는 저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 아직 관저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르면 오는 9일쯤 서초동 사저로 이동할 수 있다, 이런 관측들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사저로 이동한 뒤에 윤석열 대통령의 행보 좀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저로 지금 불가피하게 선택을 하고 이동을 하지만 더 길어지게 되면 이제 국민적 비판이나 또 민주당의 정치적 공격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니까 아마 사저로 서초동 사저로 이전한 이후에 또 다른 곳으로 밀색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주택에 계속 있는 것이 지금 뭐 양진영이 극한 대립을 하고 있고 앞으로 대통령이 누가 선출될지 모르겠지만 설령 누가 선출된다 하더라도 진영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시위 장소로 종종 선택이 될 것이고 같이 살고 있는 그 주변 분들한테 피해를 끼치게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다른 곳으로 옮길 가능성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윤 대통령에 대한 행동에 대한 헌재의 결정이나 뭐 국민적 결정이 나왔죠. 그런데 그 결정문 내용에는 국회를 비판하는 내용도 많이 있어요. 예. 그 헌재가 스스로 본인들의 결정을 이건 불복하는 것이 아니고 이건 쌍방 책임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명시했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국회의 이런 전횡에 대해서 국민적 평가를 만약에 호소하는 듯한 또는 그걸 기대하는 듯한 이런 행보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어차피 국회의 전액에 대해서 헌법적 평가가 나왔고 본인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본인의 파면으로 받아들인 거고요. 나머지 그 헌법적 평가는 또 선거로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한테 자중해라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씀해주신 그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문에 여러 가지 또 민주당의 탄핵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비판하는 내용들도 담겨 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전 그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겸허히 수용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 얘기를 헌법재판소에서 한 이유는 민주당이나 야당이 그런 그 뭔가 탄핵안도 많이 내고 뭔가 다수의 힘으로 다수제 민주주의를 밀어붙였다 하더라도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풀었어야 된다. 그것을 비상계엄이라는 불법적 수단으로 풀어서는 안 됐다라는 걸 지적하기 위한 설명 과정에 나온 얘기이긴 합니다만, 국민들이 느끼기에도 헌재 그런 지적에 대해서 국회도 어느 정도의 일정 부분 잘못은 있는 것 아니야라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를 하고, 우리는 그러면 앞으로 국회 운영에 있어서 다수당으로서 어떤 태도를 보이겠다는지, 아니면 이 내란 상황만 종식이 좀 된다면은 어떻게 국회를 운영하면서 합의제 민주주의를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국민들께 유감 표시와 함께 설명해 드리는 것도 저는 어느 시기에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정영식 재판관의 보충 의견 중에, 그러니까 탄핵안을 다른 회기에 좀 발의하는 거를 좀 제한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도 담겼었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탄핵안이 정쟁의 도구로 변질될 수 있다,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한 번으로 제한한다든가 그런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그 작년과 12월을 떠올려 보면 국민들의 여론이 모이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했을 때 부결이 된다고 해서 다시 발의할 수 없도록 만들 경우, 그 사이에 국민의 민심이 변하고 이거는 탄핵 소추안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경우 다시 발의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좀 신중하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은 이제 쪼개기 회기를 많이 정하잖아요. 예. 회기 중엔 다시 발의할 수 없다. 이게 이제 일사부재의 원칙인데 예. 원칙으로 저희가 회기를 보통 30일 단위로 잡는데 지난 무제한 토론 때 보면 뭐 1일 단위로 막 쪼개니까 사실 그거는 하지 말아야 되지만 어쨌든 국회자율권은 법원이나 사법기관은 존중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회에 맡겨둘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정영식 재판관의 의견인데, 저는 거기에 더 나아가서
사실 반대 의견이 있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 반대 의견을 결정문에 아까 말씀하신 국회 전횡이나 대통령은 막중한 책임감을 느꼈을 것이다. 이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예. 이런 식의 대통령의 어떤 심정적 동의를 구하는 그 문구 내용들은 일부 재판관들의 반대 의견을 거기에 녹여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단순히 이게 뭐 경위 설명이나 아니면 논리적 과정을 설명한 거다 이렇게 보고 넘어가기보다는 정치권에서 무거운 메시지를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헌법재판소 이번 결정문을 보면 내란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 그러니까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사실로 인정한 부분도 담겨 있었거든요. 만약에 이게 내란 혐의 재판에서 헌법재판소의 판단과 다른 판단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시각들도 있던 것 같던데 이건 어떻게 보세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저는 상당하다고 보는 것이 사실 이제 증거 관련된 법리가 다르고 헌재에서 보충 의견을 내서까지 그 설명을 한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다소 나중에 바뀌더라도 이해해달라. 왜냐하면 그 보충 의견 내신 분 보면 김영도 의원인가요? 그분 보면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법리적으로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 설명까지 하시고 그분의 치중해서 설명한 부분은 이게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스스로도 알고 있는 거죠. 본인들이 예를 들면 곽종근 특수정사령관이 대통령으로부터 뭐 끌어내라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부분을 쉽게 인정을 했지만 인정하는 증거 법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서는 나중에 형사재판에서 바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본인들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보충 설명까지 하신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제 오후 대구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북 지역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한 지 10여일 만인데 이번에 사고가 난 헬기도 지자체가 임차한 노후 헬기로 사고 당시 조종사 혼자 타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건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비닐하우스 주변에 헬기 잔해가 흩어져 있습니다. 동체는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져 시커멓게 탔고 꼬리 부분만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 한 마늘밭에 헬기가 추락한 건 오후 3시 40분쯤 산불 진화 작업을 위해 물을 뜨고 이륙하는 도중 갑자기 중심을 잃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람이 갑자기 싹 불어버렸어. 그 띄면 막 그대로 제가 딱 던져. 추락 지점은 산불 현장에서 100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사고로 조종사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산불 진화에는 5대의 헬기가 동원됐습니다. 추락한 헬기는 미국 항공기 제작사인 벨사에서 만든 것으로 44년 된 노후 기종입니다. 대구 동구청이 산불 진화를 위해 임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앞서 경북 의성 산불 현장에서도 임차 헬기가 추락해 조종사 1명이 숨졌습니다. 대구 북구에서 발생한 산불은 1시간여 만에 모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장 수습이 마무리되는 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박고루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대구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된 임차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숨졌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 하민경 변호사, 조기현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북 의성에서 산불 진화 헬기가 추락해서 조종사가 사망한 지 11일 만에 비슷한 사고가 또 발생을 한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지금 대구 북구에서 산불이 이제 발생해서 화재를 진압하는 중에 이제 또 헬기가 떨어져서 조종사가 숨지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지난 경북 의성에서도 화재 진압 중에 이제 헬기 추락해서 조종사가 순직한 지 11일 만에 발생한 또 비극이어서 또 많은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고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대구 동구청에서 이제 임차를 해서 운용을 하던 그런 헬기였는데요. 이번에 이제 지나가다가 그러니까 물을 많이 싣고서 이제 사고 현장으로 가는 중에 이제 조금 고도를 낮게 하고 날아가다가 농막과 이제 부딪혀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농막에 이제 추락했는데 조종사 혼자 타고 있어서 조종사가 숨졌고 농막엔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이제 더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요. 앞서서 10여일 전에 경북 의성 산불을 진화하는 작업 중에서 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지자체가 노후된 헬기를 임차한 상황이었는데 이번에도 지자체가 노후된 헬기를 임차한 상황이에요. 똑같이?
그렇습니다.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도 그렇고요.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거나 임찬 헬기의 그 노후화 문제는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통 뭐 20년, 30년, 뭐 40년 넘은 헬기까지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꼭 이제 그 노후화된 헬기의 문제만인지는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은 있습니다. 2017년, 18년에 있었던 산림 헬기 추락 때도 보면 한 21년, 22년 정도 된 헬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정비 문제라든가 조종사 과실 문제 등이 결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후화 문제만은 아닐 수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산림 소방 헬기의 노후화 문제는 지적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교체해야 될 필요성은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적정 사용 용량은 20년 정도로 보거든요. 그런데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에 대한 제한 규정은 항공안전법이나 시행규칙에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44년 된 헬기의 추락 사고이기 때문에 원인을 좀 규명한 다음에 순차적으로 노후화된 헬기 교체를 정부 차원에서 검토해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번 사고 헬기의 경우는요. 미국에서 제작이 됐지만 지난 영남 지역 대형 산불 당시 투입된 중대형 헬기 대부분이 러시아 기종으로 전해졌습니다. 이게 부품 수급이 어려울 경우에는 이런 사고가 또 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전국에서 산불이 열흘 정도 이제 발생을 했는데 그동안 이제 나와서 이제 산불을 진화했던 헬기가 120여 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4분의 1 정도 되는 이제 32대가 러시아의 이제 키모프라고 불리는 그런 중형 헬기인데요. 이건 3,000리터 가량의 이제 물을 이제 운반할 수 있어서 보통 소형 헬기가 500에서 1,000리터 가량 이제 물을 운반한다면 상당히 이제 효율성으로 볼 때 상당히 좋은 장비긴 한데요. 이게 노후화 됐을 뿐만 아니라 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가운데 이제 부품 수급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헬기 39대 중 29대가 이제 이 카모프산인데요. 이 카모프 종 중에 이제 8대가 부품이 없어서 운항이 중단된 그런 상태고 심지어는 그 8대를 다른 이제 헬기의 부품에 이제 사용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네, 숨진 70대 조종사 경력 30년 이상의 베테랑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이제 발생한 비상 상황에 좀 잘 대처를 하려면 그래도 연령을 조금 더 낮춰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런 문제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베테랑 조종사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연령에 의해서 찾아온 어떤 과실인지 이런 부분하고 그 인과관계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항공안전법상의 이 항공 조종사도 그렇고 관련된 그 나이의 하한 기준, 그러니까 몇 세부터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만 정해져 있지 이 상한 기준은 없으니까 몇 세까지 조종할 수 있다 이런 거는 없고 또 일종의 보수 그 규정, 그러니까 어느 시기마다 한 번씩 조종 능력에 대해서 점검하고 확인하고 자격증 재발부를 검토하는 부분도 운전면허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기준에 비추어서 다소 이 규정 자체가 미비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서요. 이번에 사고 원인이 이 조종자 과실인지 여부까지 좀 확인이 된다고 하면 항공안전법상의 조종사의 어떤 자격 기준이라든가 이 비행 능력 이런 부분에 대한 점검, 제도 개선의 점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타이베이시의 한 길거리에서 한국인 유학생이 묻지마 피습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유명 관광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도로 따지면 명동거리 같은 데서 이런 피습 사건이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뭐 아마 한국인 관광객들이나 유학생들이 대만을 가면 꼭 찾는 곳 중에 하나인 심원딩이라는 곳인데요. 5일 아침 5시에 친구들과 생일 파티를 하기 위해서 갔던 한국인 유학생이 갑자기 피습을 당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피해자인 유학생의 말로는 어떤 실제 충돌이라든가 이런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어떤 젊은 사람이 다가와서 갑자기 피습을 했다는 거고요. 확인해 보니까 이 가해자는 만취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해자는 뭐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종의 시비를 걸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피해 학생의 말로는 그런 충돌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피습을 당했다는 거고요. 근데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합니다. 피습당한 유학생 지금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태라고 하는 건가요? 네, 그 유학생의 SNS를 보니까 이제 많이 이제 상처는 아물었고 이제 많이 치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상당히 좀 통증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못하고 집 밖에 나가는 게 무서울 정도다. 그리고 또 예. 다리가 떨릴 정도다. 이렇게 심정을 전하면서도 이제 또 도움과 많은 그 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런 이제 말씀도 전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상황이 끔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용의자는요 도주를 하다가 결국 3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아직까지 왜 이런 범행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인 동기는 전해지고 있지는 않아요. 예, 일단은 만취 상태였다고 예. 하고요. 일관되게 진술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뭐 본인을 뭐 째려봤다라든가 예. 말다툼을 했다. 그래서 뭐 차에 있는 흉기를 가지고 와서 범행을 했다는 것인데 네. 일단 만취 상태였다는 거를 보면 또 피해 학생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 가해자와 어떤 충돌이 있거나 갈등이 있었던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걸 보면 이 가해자가 취한 상태에서 일방적 범행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네. 그 대상이 외국인, 특히 뭐 한국이라는 걸 특정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그 상황에서 그냥 대상이 보여서 그 순간적으로 만취 상태에서 한 범행인지는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한국인 관광객이나 예. 유학생들이 자주 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고의 원인, 가해자가 어떤 동기에서 이런 범행이 이르렀는지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고 그에 따른 우리 유학생이라든가 관광객들의 대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유명 관광지에서의 비슷한 사건이 또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뭐 어떤 현지 차원의 또 그리고 외교부 차원의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제 영사 차원의 이제 예. 노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경찰이 이게 살인 미수, 길거리에서 이런 흉악한 이런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에 살인 미수와 또 공공위험죄로 검찰에 송치를 한 상태고요. 저희 영사에서도 이제 응급실로 이제 파견을 하고요. 그리고 또 긴급하게 이제 조속하게 수사를 해줄 것을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상호관세 부과가 연기나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트닉 장관은 현지 시간 6일 언론 인터뷰에서 모두가 흑자를 보고 우리는 적자를 보는 글로벌 무역에 대한 재편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 주식시장이 급락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상원 공화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현지 매체가 전했습니다. 네, 렌즈에 담긴 그 순간 그 의미를 짚어보는 시간이죠. 사진 기자가 선택한 아침의 한 장입니다. 오늘은 조선일보 사진부 오종찬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 볼 사진 어떤 건가요? 네, 광주광역시 광주천 인근의 개나리와 벚꽃이 만개한 모습입니다. 지난 주말 따뜻한 봄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봄꽃이 만개했는데요. 봄 향기가 물씬 풍기는 모습들 사진으로 만나보시죠. 한앵글에 개나리와 벚꽃이 어우러진 모습이 인상적입니다. 부산 5.6도 공원에는 노란색 수선화가 만개했습니다.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도 벚꽃이 피기 시작했는데요. 이번 주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강원도까지 꽃봉오리가 터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사진을 보니 이제는 봄의 한가운데 서 있는 느낌이 드는데요. 서울의 대표적인 봄꽃 축제도 이번 주에 시작이 된다고요? 네, 지난 토요일 공식적으로 여의도 벚꽃이 개화했는데요. 벚꽃 축제는 오는 화요일부터 시작됩니다. 어제 서울 여의도 윤중로 벚꽃길의 모습인데요. 이제 절반 정도 개화하면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축제는 8일부터지만 안전을 위해서 어제부터 차량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네, 이번 주에 서울에도 벚꽃이 절정일 것 같은데요. 꽃이 떨어지기 전에 봄 기운 만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침 한 장이었습니다.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 벚꽃이 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남부지방에서는 벚꽃이 만개했습니다. 서울에서도 이번 주 만개한 벚꽃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날이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 20도까지 오르며 4월 하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는데요. 다만 해가 지고 나면 금세 쌀쌀해집니다. 겉옷으로 체온 조절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후부터는 대부분 지역에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특히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까지는 중부 서해안과 경기 북부, 강원 내륙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늦은 밤에는 중부지방에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높겠습니다. 서울과 춘천 20도, 대전 22도, 대구는 24도까지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수요일 중부지방부터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고요. 이번 주말에도 전국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이나일입니다. 이상으로 월요일 뉴스 퍼레이드 마칩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